저는 올해 66살이에요.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우리 아들은 39살인데 5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이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면서 데려왔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죠.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당당하고 당찬 모습이 제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확 이끌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들이라고요.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미인을 데리고 올 줄 몰랐네. 에이, 어머님이 더 미인이신걸요. 과찬이세요. 며느리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에 성실한 성격까지 며느리감으론 더할 나위 없었죠. 첫 만남에서 며느린 저희의 건강부터 챙기더라고요. 어머님,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아버님은 당뇨는 없으시고요? 아직까진 괜찮아. 간호사니까 뭐 이런 게 좋구나. 앞으로 불편하면 바로바로 얘기해도 되겠어. 전문가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똑부러질 거야. 네, 어머님. 혹시라도 몸에 이상 반응 생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다운 질문들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간호사 며느리라니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만했죠. 결혼 준비 과정도 매끄러웠어요. 며느린 검소한 결혼식을 원했고 우리도 그게 좋았어요.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 허례허식은 필요 없잖아요.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하는 게 낫죠. 엄마 어때? 내가 말했지? 엄청 현명하다고. 그러게, 참 우리 며느린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좋아. 고맙다, 내 며느리로 와줘서. 얼마나 현명한 생각인지.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사실 저희 역시 허례허식은 싫었던 터라 며느리의 이야기가 반가웠거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린 결혼을 했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았네요.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린 바쁜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렀거든요. 어머님, 이번 준 무슨 반찬 해드릴까요? 아니야, 네가 무슨 반찬을 해. 일도 바쁜데. 에이, 어머님도.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병원 식당 음식만 먹다가 집밥 해먹으면 저도 좋아요. 아이, 그래도 힘들잖아. 반찬은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먹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안일까지 힘들지 않겠어? 시댁에 오면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라고 생각해. 얼른 가서 누우라니까. 어머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저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제가 막 더 하고 싶다니까요. 아이,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데 왜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며느린 정말 요리를 잘했어요. 한사코 씨라고 해도 병원에서 환자식 메뉴를 짜는 일도 한다면서 영양균형을 생각한 반찬들을 만들어 왔죠. 특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며느리가 휴가를 내고 절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 제가 아는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잘 봐주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며느리는 유명한 간호사였나 보더라고요. 의사들도 며느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덕분에 치료도 잘 받았죠. 아, 선생님 시어머니시구나.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시아버지 생신 때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며느리가 병원 동료들까지 데려와서 깜짝 파티를 해준 거예요. 사실 딸 자식도 이렇게 해주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며느리한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네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간호사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니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생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며느리에겐 한없이 약한 남편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아들 넌 정말 복받은 놈이다. 아버님 제가 복받았죠. 이렇게 훌륭한 아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딸처럼 잘할게요. 남편은 그날부터 며느리를 완전히 딸처럼 여겼어요. 며느린 늘 저희 집에 오면 저희 건강을 살뜰하게 챙겼네요. 어머님, 이번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행사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직원 가족 할인도 돼요. 아버님, 요즘 무릎 아프시다 하셨죠? 제가 파스랑 관절약 가져왔어요. 정말 세심한 며느리였어요. 우리가 무심코 한 말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한 걸 가져다 주곤 했죠. 명절 때도 며느린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일을 도왔어요. 전 부치고 나물 부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서 했죠.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며느린 절 정말 엄마처럼 따랐어요. 그런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 생각이 들던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어머님, 저 어릴 때 엄마가 없어서 항상 외로웠어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친엄마 같아요. 아이고, 그랬겠다. 앞으로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너도 어려워 말고 편하게 대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서 이 엄마란 존재가 정말 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네요. 아들도 결혼 후 더 성실해졌어요. 중견기업 대리였는데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과장 승진 소식도 들려왔죠. 엄마, 나 과장 됐어. 정말? 아이, 축하한다. 와이프가 내조를 잘해줘서 그래. 매일 아침 도시락도 싸주고 늦게까지 일해도 불평 한 번 안 해. 그래도 일하면서 너 챙기느라 힘들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고마워해. 아이, 당연하지. 며느리도 간호사로 꾸준히 일하니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어요. 맞벌이 부부라 여유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같이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제가 항공권이랑 숙소 다 예약할게요. 아니야, 우리가 무슨 여행을, 돈도 많이 들 텐데. 에이, 어머님, 결혼하고 한 번도 같이 여행 못 갔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족여행 가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며느리가 일정도 다 짜고 맛집도 예약하고 정말 완벽했어요. 사실 처음엔 시부모가 여행에 낀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며느리랑 아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안 가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간 여행이었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았던 여행이어서 참 행복했네요. 아이, 우리 며느리 고마워.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네. 아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이랑 여행 와서 너무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착한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복인지 매일 감사했네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2년 차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종종 음식을 해오던 터라 이상하진 않았죠. 어머님, 제가 김치 담갔는데 맛 좀 봐주세요. 아유, 힘든데 김치도 담갔어? 어디 한번 먹어보자. 김치 맛이 좋았어요. 근데 그 김치를 먹고 나서 남편이 심하게 배탈이 나더라고요. 김치를 처음 담가보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소화제 가져올게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간호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급성 장염이라고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김치를 잘못 담근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너무 미안해하니 우리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배탈이 난 게 더 미안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에 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병원 동료한테 부탁해서 좋은 약 처방받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죽 끓여서 가져올게요. 아유, 그러지 마라. 너 바쁜데 난 괜찮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괜히 배탈 나서는. 하지만 정말로 며느린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죽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세아가 고생하지 마. 우리가 해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 잘못으로 아버님이 아프신데 이 정도는 해야죠. 간호사인데 가족도 못 챙기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가져온 죽은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전복죽, 야채죽, 소고기죽 매일 다른 종류로 만들어 왔죠. 동네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네요. 아이고, 며느리가 정말 효녀네. 매일 아침 죽 들고 오는 거 봤어. 아니, 맞아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전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한 달쯤 후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죠. 이번엔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을 먹고 제가 탈이 났거든요. 어머님, 병원 가보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때도 며느린 정말 극진했어요.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 설명도 꼼꼼히 듣고 약도 대신 타오고 집에 와선 계속 제 곁을 지켰죠.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 요리에 신경을 못 썼나 봐요. 며느린 반복되는 저희의 배탈에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간호사면서 가족 건강도 못 챙기다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더구나 며느린 그 후로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요리책도 사고 요리 학원도 다니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배울게요. 아니야, 무리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요리도 안 해먹는다고 하던데. 차라리 그 시간에 쉬면서 체력 충전해. 우리 며느리도 쉬어야지. 하지만 정말로 며느린 주말마다 요리 학원에 다녔어요. 수료증도 받아왔죠. 짜잔! 어머님, 제가 한식 요리 자격증 땄어요. 어머나, 정말? 아이, 대단하다. 그 후로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졌어요. 식당 음식보다 더 맛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또 탈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린 자책했죠. 또 제가 실수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럴까요? 며느리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우리도 위로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희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거야. 네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가끔씩 탈이 나시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요. 우리가 평소에 좀 몸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 먹으면 꼭 배가 아픈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아이,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우연히 일치겠죠. 아이, 그래도 이상해. 다른 음식은 괜찮은데 며느리 음식만.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며느리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전 오히려 남편을 나무랐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며느리를 의심하다뇨. 그 무렵 아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속상해하니 저 역시 참 속상한 마음 이루 말할 데가 없었네요. 엄마, 우리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구조조정한대. 나도 불안해. 그래? 아유, 걱정이네. 네 와이프는 뭐래?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불안해. 며느리의 성격이 원래 매사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줬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회사가 내보낼 리 없어.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에겐 내가 있잖아. 그럴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괜찮아.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위기 속에서 며느리의 그런 모습에 저도 감동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부부란 원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새아기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힘을 내는구나. 어머님 당연한 거죠.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맞는 말이지.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이 들 거야. 그래도 내색 않고 용기 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고 기특해.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전화통화는 며느리의 목소리 중에 제일 낮은 목소리였고 굉장히 속닥속닥하는 전화통화였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며느리에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아까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어? 병원 후배예요. 제가 멘토링 해주고 있는 간호사가 있거든요. 경력 계획 상담해주고 있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며느리는 병원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기는 선배로 유명했거든요. 실제로 며느리가 멘토링하는 후배가 우리 집에 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평판이 좋기로 유명한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 생일 파티도 동료들과 해줄 정도니 말 다 했죠 뭐.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지. 앞으로도 화이팅! 1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며느리를 더욱 믿게 되었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을 리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때 당시 36의 나이에 백수가 된 거죠. 엄마, 결국 회사 그만뒀어. 어떡하니? 네 처는 뭐래? 괜찮대. 자기가 벌고 있으니까 천천히 구하래. 아무리 긍정적이라지만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니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네요. 그리고 역시나 며느린 정말 대단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 아들이었기에 며느리 보기 민망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괜히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나 싶어 눈치도 보이고 말이죠. 어머님, 제가 야간 근무도 더 하기로 했어요. 오빠가 좋은 직장 구할 때까지 제가 더 벌어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참. 괜찮아요. 저 체력 좋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야간 근무를 늘리더라고요. 피곤해 보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한 마음에 중간중간 며느리의 집에 가서 제가 살림을 해준 적도 많았네요. 그러던 중 며느리는 우리 집에 와서 남편에게 서류를 하나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오빠 재취업할 때 필요한 추천서예요.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서명했어요. 아들을 위한 거라고 하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재취업 추천서를 왜 아버지가 쓰나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며느라, 그 추천서는 어디에 쓰는 거니? 오빠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가족 추천서를 요구해서요. 요즘은 인성검증을 철저히 한대요. 어머, 그래? 하긴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럴듯하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런 것까지 다 보는 회사라면 믿을만 하죠. 역시 그럴듯한 설명을 하면서 저희에게 대답하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한 달쯤 지나서 우리 통장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어요. 매달 20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여보, 우리 통장에서 왜 돈이 나가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확인해보니 며느리의 계좌로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었네요. 그것도 6개월 전부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남편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그때 추천서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서명을 요구한 며느리가 추천서라고 속여서 자동이체 신청서에 서명을 받은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요. 일단 차초 지정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남편은 분노했지만 전 믿고 싶지 않았네요. 여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잖아요.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오해? 그날 아들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빠 통장에서 네 처한테 자동이체가 되고 있어. 일단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이었죠. 뭐요? 그게 무슨... 잠깐만요. 그리고 아들은 곧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놀랍더라고요. 그거? 아버님이 우리 생활비 보태준다고 하셨어서. 오빠도 알고 있잖아. 내가 언제 알았어? 엄마 아빠한테 그런 돈을 받을 수 없어. 며느린 전화를 끊고 곧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며느리였기에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 이게 어떻게 실수야? 사실은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오빠한테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뭐? 오빠 실직하고 알게 모르게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 보는데 제 마음이 다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는지. 며느린 한참을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나중에 오빠가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 종잣돈으로 쓰려고요. 여기 통장이에요. 정말로 며느린 통장을 보여줬어요. 12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 했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너무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사실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너무 믿었기에 며느리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네, 정말 죄송해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통장도 돌려드릴게요. 이런 거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안 도와줬겠어? 이렇게 뒤에서 이럴 게 아니라 진작 말을 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맞아요. 어머님 말이 100번 옳아요. 제가 너무 저희만 생각했어요. 며느린 그 자리에서 1200만 원을 다시 우리 통장으로 이체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어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했네요.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자 아들 또한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날 위해서 한 일이야. 너무 나무라지 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 용서해줘.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네요. 며느리가 이해가 가다가도 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다가 오락가락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린 저희에게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뭐든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잊어. 그만 얘기하자. 며느린 본인 잘못을 깨달았는지 매주 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정말 극진했어요. 세아가 너무 자주 오지 마. 힘들잖아. 우린 괜찮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때 잘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다 지난 일인데 뭘. 일주일에 몇 번씩 들락거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도 칭찬했네요. 너희 며느리 정말 좋더라. 매주 와서 시부모 챙기고. 맞아.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사라졌고 정말 좋은 아이인데 내가 너무 의심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걷어져 갈 때쯤 어느 날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또 충격적인 걸 봤어요. 며느리의 화장대 위에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각 통장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있었고 우리 남편 이름도 있었죠.
며느리가 이렇게 돈이 많았나?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게 있었죠. 여러 장의 보험 서류들이었는데 피보험자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수익자는 모두 며느리였네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보험 서류를 본 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렇게 많은 보험의 수익자가 되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네요. 여보, 애들 집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보험 서류가 한 뭉치 있는데 수익자가 다 며느리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통장도 여러 개 있는데 다 큰 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걔가 무슨 일 하는 거야? 우리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네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 외였죠. 엄마, 그건 집사람의 친정 쪽 보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시골에 계셔서 집사람이 대신 관리해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럼 통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워낙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다들 맡긴대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쎄할 때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정신 차려요! 119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죠. 환자분이 평소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약 먹지 않는데요.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수면제를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거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네요. 혹시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아침 며느리가 가져온 건강음료를 남편이 마셨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저희에게 잘한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늘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그날 아침 본인이 만든 거라며 음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버님, 이거 면역력에 좋은 거예요. 꼭 드세요. 설마 정말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확실해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식에 약을 탄다는 게 말이 돼? 그동안 우리가 아팠던 것도 다 며느리 때문인 것 같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패턴이 있었네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먹은 날이면 꼭 누군간 아팠죠. 병원에서는 단순 장염이나 소화불량이라고 했지만 이제 보니 다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험 서류도 그렇고 이 여자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아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만 믿고 있었기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게 뻔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또 이상한 제안을 했네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좋은 보험 상품 찾았는데요. 가입하시면 어떨까요? 보험? 우린 이미 들어놓은 게 있어. 이건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사망보험금이 5억이나 돼요. 보험료는 제가 낼 테니 가입만 해주세요. 사망보험금 5억?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며느리의 눈을 보니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 무슨 보험이야.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며느린 계속 설득했어요. 아버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오빠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야. 필요 없다도 그러네. 그래, 그만해라. 필요 없으시대잖니. 남편이 화를 내자 며느린 그제야 물러났는데 차가운 눈빛이 잊히질 않았죠. 그날 밤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무섭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보, 그 며느리가 우리를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며느리인데.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희는 며느리가 주는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핑계를 대고 거절했네요.
어머님, 제가 삼계탕 끓여왔는데 안 드실 거예요? 아, 우리 오늘 외식하기로 했어. 고맙지만 너희가 먹어.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지. 괜찮아. 이따 중요한 약속이라서.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네요. 아마 계속 강요를 하면 전 같지 않은 우리가 더 의심할 게 뻔하니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과하고 있던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살도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재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아들도 며느리한테? 혹시 요즘 뭐 약 같은 거 먹니? 네? 아, 그 집사람이 영양제 챙겨주는데요. 그 피로회복제라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네요. 아들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는데 그래도 말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들,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와이프가 주는 약 먹지 마. 아이,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집사람이 얼마나 날 위하는데. 아들은 그런 제 말에 화를 내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네요. 계속해서 심증만 있고 물증을 잡으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로부터 아들이 실직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재취업은 안 되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어요. 그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혹시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상해도 아들을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었네요. 그래, 당연히 와야지. 언제 이사할 거니? 다음 주 수요일이요.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남편은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집에 산다고? 당신 걔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이, 그래도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아, 영 찝찝해. 오히려 옆에 있으면 증거를 빨리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결국 남편은 제 상황에 못 이겨 아들네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이사 날짜는 3월 15일로 정했고요. 하지만 이사 며칠 전 며느리가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사 가서 방 배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방을 쓰면 안 될까요? 안방을? 아이, 그건 좀... 아버님이 거실이랑 가까운 작은 방을 쓰시면 화장실 가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가 다른 것 같아 거절하게 되었네요. 아니야, 방은 그대로 쓰자. 너희는 작은 방 써.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의 민낯을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드디어 이삿날이 됐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이삿짐차가 도착했고 직원 3명이 내렸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분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삿짐센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능숙하게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짐을 정리했고 며느린 거실 소파에 앉아만 있었죠. 방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 심술이 잔뜩 나 앉아만 있는 걸로 보였죠. 이것 좀 도와줄래? 아, 저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무거운 건 못 들어요. 핑계 같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팀장이 며느리의 큰 가방을 옮기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곤 다른 직원들을 불러 뭔가를 보여주며 속삭였죠.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뭔가 심각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신지... 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실례가 되는 말씀인 줄 알지만 며느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 일을 20년 했습니다. 별의별 집을 다 봤죠. 근데 며느님 집에서 좀 이상한 물건들을 봤어요. 이상한 물건이요? 팀장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된 신분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서류 뭉치도 봤는데 수익자가 모두 며느님이더라고요.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제 3자가 봐도 이상하다니 더욱 확신이 들었네요. 그리고요? 그 약봉지들도 많이 봤는데 일반 약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전문 의약품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지. 팀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비슷한 일을 봤거든요. 그 어떤 집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물건들을 봤어요. 나중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험 사기범이었다고. 보험 사기요? 네. 가족들 몰래 보험 들어놓고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 같았죠. 특히 음식 조심하세요. 그때 그 사람도 음식에 뭘 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조심하시라고요.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끔 제 쪽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이삿짐을 거의 다 옮길 무렵 팀장이 다시 제게 왔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나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제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남일 같지 않아서요. 부디 조심하세요. 팀장은 명함을 하나 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이삿짐을 다 옮기고 직원들이 떠난 후 저는 남편에게 팀장의 말을 전했어요. 여보, 이삿짐 센터 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리 조심하라고. 뭐? 그 사람도 뭔가 이상한 걸 봤나? 신분증 여러 개랑 보험 서류를 봤대요. 그리고 약도 많이 있었다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네요. 의심이 완전 확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확실해. 며느린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차라리 우리가 나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집인데.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지 와이프 말만 믿을 테고 우리가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도 결국 동의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아 아들에게 보여줘서 믿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 일단 피하고 보자. 나중에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우리는 그날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죠. 그날 밤 우린 필요한 것들만 조용히 챙겼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옷 몇 벌, 그리고 소중한 가족 사진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여보, 애한테 뭐라고 하죠? 편지 남기자, 여행 간다고. 새벽 3시 우리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 엄마 아빠가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올게. 너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라. 곧 연락할게. 짧은 편지였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벽 4시 우린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린 깊이 잠들어 있었죠. 택시 부를까요? 아니, 좀 걸어서 나가자. 혹시 소리 날까봐. 우리는 짐을 들고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춥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큰 길에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서울역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울로 떠나기로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첫 차 시간표를 봤어요. 강원도행 기차가 있었네요. 강원도로 갈까요? 그래, 일단 멀리 가자.
기차표를 사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미안해.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기차 안에서 우린 어디로 갈지 의논했어요. 남편 친구가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게 떠올랐죠. 그 친구한테 가볼까? 거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생각해보자. 그래요. 당신 친구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해 줄 거예요. 강원도에 도착해서 남편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다행히도 펜션에 빈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긴 얘기야. 가서 설명할게. 펜션에 도착해서 우린 남편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친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도 믿기지가 않아. 형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고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영특하고 영악해서 모든 걸 눈치채기 전에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어딨어요? 어떻게 말도 없이 가버려요? 아이 놀랐니? 우리 잠깐 여행 왔어. 여행? 짐을 다 싸서 간 게 여행이에요? 이건 가출이잖아요. 가출? 집사람 때문이죠. 엄마 왜 집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집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문을 알 리 없는 아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믿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 섣부르게 행동했다간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좀 시간을 줘.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자식을 두고 도망친 부모가 된 것 같아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저희가 걱정이 됐는지 계속 전화했지만 우린 받지 않았죠. 문자로만 짧게 안부를 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 친구가 급하게 저희를 불렀네요. 형님 뉴스 좀 보세요. 이거 형님네 며느리 아니에요? TV를 보니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 서울에서 연쇄보험 사기범이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박모 씨는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과 결혼한 뒤 보험금을 노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람은 분명 며느리였어요. 실루엣만 봐도 알 것 같았네요. 피해자는 간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음식에 약물을 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며 이 중 2명은 의문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문사라니. 우리도 위험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아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도망치지 않았으면. 뉴스는 계속됐어요. 피의자 검거에는 한 이삿짐 센터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이사 현장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팀장님이 신고를 했구나. 정말 은인이었어요. 저희는 일단 아들과 이혼시킬 생각만 했던 터라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만 다니고 있었거든요. 곧이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엄마 지금 내 와이프가... 엄마랑 아빠 알고 있어. 뉴스 봤어.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속았을까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피해자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죠. 서울로 돌아와서 경찰 조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박서진은 본명이고 김수진, 이수진 등 여러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은 위조였고 병원 근무 경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를 다닌 거죠? 다른 표적을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죠. 복지관, 노인정, 병원 등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네요. 이 여자는 이미 2번 결혼했었는데 두 남편 모두 결혼 2, 3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보험금은 모두 박수진이 받았고요. 그럼 우리 아들도...
네, 위험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도 여러 개 보험이 가입돼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경찰은 이삿짐 센터 팀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무릎이 탁 처지던지 이혼을 시킬 게 아니라 저 여자를 구속시켰어야 했나 싶은 생각에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내 60평생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면서 그때서야 벌벌 떨리면서 무서웠죠. 그분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어요. 덕분에 빨리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신적 충격이 커서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중간중간 음식에 탄 약물 때문에 몸도 많이 상했다고 했죠.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아빠 말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구나 속을 수 있어. 그 여자가 너무 교활했던 거야. 재판이 시작됐네요. 며느리, 아니 그 여자는 법정에서도 뻔뻔하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죠. 피고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보험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전 남편들의 죽음은 불운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어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짜 신분과 직업을 사용했고 결혼 후 1년 이내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내에 배우자가 사망했죠. 법정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서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자주 아팠어요.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꼭 배탈이 났죠. 그땐 몰랐는데 내가 좀 더 의심했더라면. 그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삿짐 센터 팀장님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그날 피고인의 짐에서 본 것들이 너무 수상해서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 개의 신분증, 대량의 전문 의약품, 그리고 수많은 보험 서류들이었습니다. 특히 약품 중에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가 많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많이 가질 이유가 없죠. 왜 신고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제 어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어서, 그리고 그 집 어르신들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팀장님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덕분에 며느리의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네요. 아들도 증언대에 섰는데 결혼 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와이프, 아니 피고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피고인이 준 약을 드셨다고요? 네, 피로회복제라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심각하게 나빴대요. 아들은 증언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재판 결과 며느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연쇄 사기와 살인미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거죠. 판사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피고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즉 가족 간의 사랑을 악용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자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합니다. 며느린 울부짖으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저런 가면에 속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우린 이삿짐 센터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요. 어르신들이 무사하신 게 제일 다행이죠.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큰 보답입니다. 아들은 그 후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어요. 직장도 새로 구했고 열심히 살고 있죠. 오히려 며느리가 매일 추천해준 회사보다 본인이 눈을 낮추고 직장을 구하니 실직 기간이 길었던 것에 비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회사를 다닐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아들을 철저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본인에게만 의지하게끔 만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이제 다 지났어. 앞으로 잘 살면 돼.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네요. 섣불리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지만 이런 사건을 계기로 조금은 안목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마.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우리도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날의 교훈은 잊지 않고 있죠. 가끔 그 이삿짐 센터 팀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요. 그 며느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엔 며느리 같은 악한 사람도 있지만 팀장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조심하면서도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매년 3월 15일이 되면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를 구해준 팀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은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항상 조심하되 그래도 사람을 완전히 불신하진 말자. 그리고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와주자. 그 팀장님처럼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